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태조 왕건. 지금 선생님 이 한 파트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나요? 요 파트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냐면, 나라가 막 건국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왕의 업적과 플러스 제도 정비 기준으로 봐주면 돼. 왕의 업적 플러스 제도 정비로 봐주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태조 왕건의 업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사이에 기억해줘야 되는 왕 한 명 더 있어. 4대 왕이었었던 광종이야. 왕소, 광종. 그리고 광종 다음에 6대 왕 성종. 그럼 왕 3명 하면은 끝이에요? 끝이야. 좋죠. 그리고 하나 더, 제도 정비까지. 제도 정비는 이제 성종 때 어떻게 고려라는 나라의 중앙정치 제도를 바꿔 나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태조 왕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은 흐름대로 의미대로 묶는 걸 되게 좋아해. 공부해도 얘들아, 공부해도 그러니까 일종의 스킬, 공부하는 학습 비법 이런 게 좀 있다면은 선생님은 그룹으로 묶는 걸 좀 권장을 해. 특히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사람의 업적을 쭈루룩 나열시켜 놓고 열거해 놓고 그거를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일단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야. 고려 건국을 하고,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과 앞서가지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이었지, 그치?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옆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태조 왕건의 업적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시켜. 호족, 융합, 견제책. 융합 경제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진정책.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태조 왕건은 호족도 융합시키고 북진정책도 하고 민심까지 챙겼어. 민생, 안정. 그리고 그가 부인이 되게 많았었다 그랬잖아. 뭐도 많았을까? 아들도 많았겠지, 그치? 후대를 이으려고 하는 아들들의 이제 왕권 분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이런 아들들을 진짜 한 명 한 명씩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들도 너무 많으니까 교육도 다 시키기가 너무 어렵겠지, 그치? 그래서 다음 왕이 될 아들들한테 당부하는, 후대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쓴 유서가 있어. 그 유서가 바로 훈효십조야. 선생님이 태조 왕건에 왼팔과 오른팔이 있었다 그랬었잖아.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은 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됐어. 바로 신순겸이라는 사람이었지. 아직 한 사람이 남았어. 그가 바로 박수리였어. 박수리한테 이 훈효십조를 통해 가지고 태조 왕건이 자신의 유언을 전달하게 돼. 여기까지의 이야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만 카메라를 옆으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이죠?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호족 세력들을 때로는 이제 하나로 합치고 때로는 이제 견제를 해야 되잖아. 지방 분권 체제에서 중앙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호족을 견제할 필요도 있었어. 일단 제일 먼저 태조 왕건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는 거야. 혼인 정책이야. 많은 부인을 두어가지고 집안과 이제 무슨 관계를 맺는 거야? 외척 관계를 맺는 거지, 그치? 외척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자신의 성씨를 하사하는 사성 정책을 펼쳤어. 사성 정책.
성씨를 주는 거야. 왕씨 성씨를 이렇게 하사히 주는 거지. 그리고 견제책으로는 얘들아 기인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기인제도. 기인제도가 신라의 무슨 제도라 그랬었지? 신라의? 혹시 기억 안 나? 신라의 한 명 상수리제도. 다 써놓으니까 한 명 빼고 테스트 통과 못한 이유가 있다. 그치? 상수리제도야, 얘들아. 자, 상수리제도는 무엇이냐면, 이 통일신라 당시에 지방에 있는 호족들 있잖아요. 이 호족들의 자제들을 이제 진골 세력들의 자제들, 힘 있는 진골 세력들의 자제들을 수도 근처로 데리고 나놓고 여기에서 담당 좀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볼모로 잡아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인제도의 뜻은 사실 모셔오다야. 호족 세력들을 대놓고 상수리 제도처럼 야, 네 아들 수도로 데리고 와 하면은 이제 싸움 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셔오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모셔오다. 아시겠죠? 모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지방간의 역할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호족의 자제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호족 자제를 이제 볼모로 삼는 거죠. 일종의. 그게 바로 기인제도였었다. 자, 북진정책 볼게요. 북진정책은 시험 문제 1타. 수능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 나오는 이 태조 왕건의 업적인데요. 북쪽으로 전진하다. 그래서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어디였지? 그렇지.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평양을 서경으로 삼는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는 서경, 동경이 있었어. 서경이 더 중요해, 얘들아. 서경이 더 중요해. 서경은 옛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인 거야. 동경은 동쪽의 수도인데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었던 신라의 수도. 바로 그렇지, 경주 금성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을 실시했다. 북쪽으로 전진하면 누구가 나오겠니?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지. 어디야? 거란. 아율야부기에 거란족들이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북진 정책을 실시하고 그리고 거란과 대립했었다. 거란에 대한 강경책이라고 써보면 되겠네요.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강경하게 되었냐면 사실 거란은 고려를 정말 좋아했어. 거란의 이제 외사랑이 시작이 된 거야. 거란이 고려한테 고려야 너네 진짜 멋있는 나라더라. 너네 고구려를 계승했다면 우리 거란도 고구려를 계승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고려의 입장에서는 뭐? 너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럴 리 없어? 우리 고구려 계승한 거 맞아. 야, 너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으면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왜 멸망시키니? 이때부터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이 거란족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란이 그래도 고려야 잘 지내보자 하면서 이 사막 기후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짐승을 우리한테 선물로 보내게 돼. 그게 바로 배추에다 초콜릿. 동물이라고. 그게 바로 그렇지, 낙타가 되는 거지, 얘들아. 이 낙타를 우리한테 선물로 보내. 그래서 여러분들 낙타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네. 어떻게 봤어? 동물원에서요. 동물원에 낙타가 있었어?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언제 봤어? 언제? 해외로 가서? 오. 베트남 가서. 베트남에 낙타가 있어? 몰라, 기억 안 나. 베트남은 열대 몬순 기후잖아. 자, 여기 이제 낙타라고 하는 이제 건조 기후에서 특히나 강한 요 동물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사실 우리는 온대 기후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낙타를 그렇게 볼 일이 없어. 선생님도 낙타를 딱 한 번 봤어. 에버랜드에서. 어떡하라고. 좀 부럽다. 낙타를 살면서 딱 한 번 봤는데 진짜 속눈썹이 길더라.
이게 진짜 환경이 동물이나 우리 인간들한테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쳐. 외형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 중동 사람들 보면 속눈썹 엄청 길잖아요. 엄청 촘촘하고 길잖아. 그런 것들이 모래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런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속눈썹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촘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이고. 자, 그래서 우리한테 그 낙타를 선물로 줬어. 그러면 우리도 희귀한 동물이고 얘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외교적으로 잘 지내보려는 의미인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거란이 준 낙타를 다리 밑에 묶어놓고 굶겨 죽여. 그게 바로 만부교 사건이었어. 만부교 사건. 낙타 50피를 그냥 싹 다 묶어놓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싹 다 죽이거든. 근데 이게 알 거야 여러분.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철천지 원수가 내 집을 찾아와도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우리 한국인의 미덕이잖아. 그치?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면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밥심의 이미지가 있고 밥을 안 주면 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찌 이 선물로 준 짐승을 우리가 다 물 한 모금 밥 한 모금을 안 줘가지고 죽였겠냐는 거야. 그만큼이나 거란을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민생안정이에요. 태조왕건의 민생안정 정책은 정말 대단했었어. 일단은 세금제도를 개편하거든요. 그래서 수취체제를 개편합니다. 수취제도를 개편한다. 예로부터 이 지도자가 백성이나 국민의 손에서 이제 끌어내려질 때는 경제를 마비시켰을 때라고 해, 얘들아. 경제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지도자나 왕은 사실 오래 존립되기가 힘들거든. 프랑스에서는 대표적으로 루이 16세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민생 안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 고안을 하다가 백성들한테 큰 인기를 얻게 되는 게 세율을 감면해줘. 10분의 1로. 대박이지. 너무 시원하지 않아? 세율을 90%나 감면해준 거야. 감세해줬다는 거지. 대단하죠. 자, 이렇게 이제 민생안정 정책이랑, 자, 고등부 집중해볼까? 고등부 친구들 진짜 집중. 야, 근데 너네들은 너무 좋겠다, 얘들아.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귀만 쫑긋 열고 있어도 선생님이 이렇게 장황한 지식들을 전달을 해주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퍼즐로 잘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내 손해가 아니겠지. 너희들 손해겠지.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 흑창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성종 때는 의창으로 개편이 되는데 이 흑창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 이거 그 퀴즈야, 퀴즈.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한 거거든.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했다. 이 진대법은 고구려의 어떤 왕이 시작한 정책일까요? 네, 정답. 아, 뭐야. 누구요? 누구요? 네, 고국천왕 정답입니다. 왕을 하늘처럼 높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민심을 크게 이제 얻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 방법이 진대법이었어. 진대법이 뭐였었죠? 쌀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쁜 것 같잖아.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봄에는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갚게 하는 제도였었죠. 자, 고를 수 있습니다. 요 이집트 초콜릿과 키즈 비타민과 허쉬 초코칩 쿠키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허쉬 초코칩 쿠키를 고르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이제 늦었어요. 한 번 고르면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역사 특강.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했다. 진대법 실시 누가 있었다? 고국천왕.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고려라는 나라에서도 획창이라 그래가지고 빈민을 구제해주는 정책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훈효10조로 넘어가 볼 건데요. 준비됐나요? 훈효10조는 마찬가지로 태조 왕건께서 야,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 3가지, 그러니까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3가지만 딱 들여다볼 거야.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일단 고려는 불교의 나라거든, 얘들아.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 행사인 연등회. 왜 연등회냐면 연꽃 모양으로 등을 만들거든. 그래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보면은 연꽃 모양의 등이 길거리에 이렇게 쭉 색깔별로 오색 빛깔 찬란하게, 그러니까 색깔별로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런 게 이제 연등이야. 연등을 이렇게 위에 날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불교식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연등회뿐만 아니라 불교만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잖아. 그치? 여러 민족들이 융합되었었던 삼국이 융합된 시기이다 보니까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민간 종교들이나 아니면 이제 도교 같은 것들, 민간 신앙들이 다 이제 합쳐지게 되는 팔간회라고 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요 행사, 종교 행사는 민족의 융합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 불교 행사 연등회와 그리고 불교와 도교 그리고 민간 신앙까지 합쳐진 이 팔관회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열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불교를 중시할 것. 요것도 이제 연등회 내용이랑 같이 맞물린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선생님이 불교 중시까지 하면은 4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서경을 중시하라. 서경을 중시할 것. 고구려를 계승한 수도 평양을 중시하고 북진을 멈추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 북진을 멈추지 마라는 누구랑 계속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거란을 계속 견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란과 거란에 대한 강경책이라고 쓸게요. 거란과 하고 이제 더 안 생각나네. 거란에 대한 강경책. 나라가 생긴 거는 송나라가 송나라가 960년이고, 그리고 거란의 요나라는 916년이야. 요나라가 더 빠르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요나라랑은 진짜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송은 잘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중국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근데 요나라랑은 정말, 여기는 진짜 오랑캐 중 오랑캐 오브 오랑캐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로 그의 유언이었었던 훈효10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조금 가지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권 다툼이 엄청나게 일어났었던 시기였었는데, 이때 그런 왕자들, 태조 왕건의 이 아들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왕자들의 왕권 다툼을 시원하게 끝내버리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광종. 맞아. 4대 왕이었었던 이름이 소야, 왕소 광종입니다. 빛 광자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지? 광종의 광은 미칠 광이다. 이런 평가가 왜 나왔었냐면, 광종은 자신의 동생들 있지? 동생과 형제들, 이 왕권 다툼에 이제 분쟁으로 여겨질 수 있을 법한, 얘가 나한테 혹시라도 나를 치러올 수 있겠네? 그런 세력이 될 만한 그런 모든 형제들을 다 피해 숙청을 하게 되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소가 왕에 올랐을 때 그의 업적은 하나, 둘, 셋, 요 3가지만 딱 기억을 하면 돼. 그리고 광종 이름에다가 별표. 수능이랑 한능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고려의 왕은 공민왕이랑 광종이야, 얘들아. 확실하냐고? 확실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치? 아시겠죠? 붕어 입술 만들기 금지. 자, 그럼 광종 같이 한번 가볼게. 광종이 했었던 업적은 칭제 건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중등부 친구들이
뭔데?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한국사랑 세계사를 배웠기 때문에 칭제관원이 뭔지 알죠? 아니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무엇이냐면 황제라고 칭하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광종 때 사용했었던 연호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광덕, 두 번째는 준풍. 이 연호를 가지고 한능검에서는 문제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일단 광종이 있잖아. 지금 이 첫 번째 조각, 태조 왕건부터 성종까지 이 첫 번째 조각에서 사회적 지배층이 누구야? 호족 세력들이지. 호족이랑 처음엔 광종이 되게 잘 지냈었어. 되게 잘 지냈었다가 이후에는 갑자기 얼굴빛이 확 달라진단 말이야. 아시겠죠? 얼굴빛이 쫙 달라져. 호족한테 처음에는 웃으면서 그 속마음을 들키지 않다가 이후에는 호족 세력들을 하나하나씩 힘을 약화시켜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노비안건법이야. 호족 세력들아, 너네들 노비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다며. 그래서 내가 노비안건법을 실시하려고 해. 그럼 그동안 이제 광종이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호족 세력들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야, 소야,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했었지. 근데 광종이 실시했었던 이 노비안건법은 사실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이 호족 세력들의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였어. 알겠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준다. 양인 해방.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미친 듯이 흔들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됩니다. 광종이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 관직의 대다수는 다 호족 세력들이 자기네 집 자제한테 물려주는 시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관직에 오르는 건 대부분이 호족들이었어. 능력 있는 인재가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었거든. 그래서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시했었다? 과거제. 능력 있는 인재를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과거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과거제였었고요. 당시 이제 중국 쌍기의 건의로 쌍기라는 인물의 건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과거제라고 하는 이 능력 있는 인재를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광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괜찮은데? 과거제를 실시해가지고 이제는 능력으로 관리를 뽑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종 때는 얘들아 6대 왕이잖아. 6대 왕이었었던 성종부터는 사실상 귀족 정치에 가까워져. 육두품 세력들. 우리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육두품 인물 누가 있었었지? 장보고가 육두품이에요. 네? 최무신? 최무식? 내가 최지원이요. 최치원이지. 그치. 선생님이랑 이제 여러분들 지난 국어 시간에 이제 한시 배웠을 때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쵸? 바로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있었는데 그가 이제 올렸었던 시무십조라는 게 있었어. 얘들아, 시무십조 어떻게 됐어? 수용되지 못했지. 진성여왕 때 수용되지 못했었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성종 때 능력 있는 육두품 또 최씨야.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최승로라고 하는 육두품 세력이 시무 28조를 올리는 거야. 시무 28조를 올리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국정 운영을 이 28가지로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시무 28조를 올리게 된다. 아시겠죠? 자, 성종은 중앙 정치 자체가 이제 육두품 세력들, 유학자들이 신라의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했다. 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했다. 혹시 어려워요?
어렵지 않으면 적어보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십조에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요, 지방에 12목을 두어서, 그러니까 지방을 나누고 거기에 이제 12목을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를 파견한다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12목을 두고 지방관 파견. 두 번째로 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 훈효10조 보니까 훈효10조에서 첫 번째가 연등해랑 팔관해를 중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자, 여기 훈효10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 팔관해와 연등해, 불교 행사 연등해를 축소합시다. 왜 그래야 되는데? 불교를 중시하라 그랬잖아. 근데 불교가 너무 세속화가 돼. 완전. 어떻게 세속화가 되었었냐? 불교면 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절에서 너무 많은 노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절 자체에서 이제 진짜 노비들을 잔뜩 데리고 대토지까지 경영을 하는 거야. 이러면은 절이 아닌 게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불교의 폐단을 시정했다. 근데 선생님 왜 여기 가운데 사이를 조금 띄워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국어를 배우다 보면은 우리 한국말에서는 진짜 한 글자의 조사도 되게 중요해. 그치?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다 배워봤잖아요. 그 중에서 보조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여기에다 보조사 만을 붙이면 다른 건 아니고 유교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특히나 이 불교의 폐단만을 건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교적으로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교적 통치를 강조했어요. 유교적인 덕목으로 통치를 강조했다. 이게 한 3년 전 정도?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곡정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 얘들아. 어떤 문제였냐면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유교적인 덕목으로 통치를 강조하면서 유교만으로 통치할 것을 이야기했다, 건의했다. 틀려요. 유교와 불교의 공존을 이야기했어. 조화를 이루는 공존체제를 이야기했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무 28조를 어떻게 했을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성종이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다가 나라의 제도를 개혁하게 된다. 성종의 제도정비, 제도개혁. 중앙부터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 당나라? 삼성육부제도? 기억나죠? 그거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옆으로 카메라 좀 더 이동해가지고 적어보도록 할게.